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김건희가 소환되기 2달 전에 이미 그녀를 무혐의 처리한다는 결론이 문서로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 그 전제 자체가 뒤집혔습니다. 수사를 하고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결론이 먼저 있고 수사가 그 결론을 따라간 겁니다. 왜 이 문건이 김건희 소환보다 2달이나 먼저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문건을 실제로 작성한 검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문건 한 장을 3겹으로 뜯어보겠습니다. 표면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직후에 벌어진 사건, 그 아래에는 검찰 카르텔이 조직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반복 패턴, 그리고 가장 밑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밀고 있는 검찰개혁을 안에서부터 흔들려는 시도까지 이 3층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먼저 팩트 하나만 짚고 갈게요. 김건희는 2024년 7월에 소환됐어요. 그런데 그녀를 무혐의로 정리하겠다는 불기소 문건은 같은 해 5월 소환 2달 전에 이미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완성돼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문건 안에는 김건희가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할지 예상 답변 내용까지 담겨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문건이 뭐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매불쇼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 사안을 다룬 이용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문건은 이런 논리로 결론을 뽑아냈어요. 첫째, 시세 조정에 사용된 계좌가 이용된 건 사실이라는 것. 둘째, 그러나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는 것. 셋째,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가 없다는 것. 결론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문건에 김건희의 예상 진술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술 예상 내용이 조사 전에 이미 문건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건 검사가 김건희의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답을 그대로 받아내려고 조사를 갔다는 뜻이거든요. 국가기관 검찰이 하는 일이 이런 방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류의 문건이 어떻게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질 수 있느냐.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서는 나올 수 없는 문건입니다. 수사라는 건 원래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순서잖아요. 그런데 이 문건은 결론을 먼저 정리하고 그 결론에 맞춰서 조사할 답변까지 미리 채워둔 겁니다. 답이 정해진 시험지를 감독관에게 미리 나눠준 셈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창수 부장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조직 안에서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 조사가 이루어진 장소도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식 검찰청이 아니라 옛 청와대 옆 대통령 경호처 건물이었어요. 심지어 그 자리에서 담당 검사가 휴대폰을 뺏긴 채 조사를 진행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검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피의자를 조사하러 가면서 자기 휴대폰을 빼앗기고 들어가는 검사가 세상 어디에 있어요? 이 문건을 실무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검사 김건희 특검이 2번이나 소환했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차 종합 특검 출범 직전에 조용히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최근 소환된 김민구 검사가 문건 작성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기소 처분을 실제 결재한 사람은 최재훈 부장검사고요.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딱 벌거벗은 임금님 그림이에요. 다들 열심히 수사 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결론이 담긴 문건이 이미 2달 전에 완성돼 있었던 거거든요. 누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상황인데 그 한마디를 누구도 검찰 조직 안에서는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건이 정말 이창수 부장 개인의 결단이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림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손준성 검사 기억하시죠?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그 검사입니다. 매불쇼 방송에서 이용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손준성 케이스에서 국가 공무원인 검사가 김건희 관련 사안을 두고 마치 사설 변호인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김건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대신 써주는 방식으로요. 한번 나란히 놓고 보시죠. 손준성 케이스에서는
검사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고발장을 대신 써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창수 문건, 케이스에서는 김건희를 부르기도 전에 무혐의 결론을 담은 문건을 미리 써두는 그림이 나왔어요. 다른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같은 짓입니다. 담당자만 바뀐 거예요. 여기에 조사 방식 자체의 문제도 겹칩니다. 옛 청와대 옆 경호처 건물에서 검사가 휴대폰까지 뺏기고 들어가는 조사, 이런 조사 형태 자체가 정상적인 검찰 수사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우연히 반복되는 일탈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시스템의 특성일까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그림에서는 그 고양이가 생선을 지키는 척하면서 조서 원본까지 대신 써준 셈이에요. 검찰 조직이 김건희를 두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 게 정말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 패턴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손준성 때도 그랬어요. 이창수 문건 때도 그래요. 이 사람들 매번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처벌받지 않은 이 반복된 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되니 국민이 이제야 그 구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검찰 조직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바로 어제 벌어진 한 장면이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먼저 검사징계 절차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부터 보시죠. 감찰이 이루어지면 대검감찰위원회를 거치고 검찰총장 대행을 거치고 법무부를 거쳐 마지막에 대통령이 결재해야 겨우 하나의 징계가 확정됩니다. 검사 한 명 징계하는데 대통령 결재까지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일반 공무원 징계 절차도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검사만 이렇게 겹겹이 보호막이 쳐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특별한 보호막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제 박상용 검사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연호술 파티 의혹 기억하시죠? 서울고검 인권침해 대응 TF가 무려 9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끝에 파티가 실제로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대검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를 불러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열린 대검감찰위원회는 박상용 검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감찰위원회가 반드시 출석을 시켜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회가 판단해서 부를지 말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박상용 검사가 부르지도 않은 자리에 스스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소명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결정된 결론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뒤로 하고 감찰위원회 민원실에서 그냥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감찰위원회가 결국 그를 불러들여 소명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충수 아닙니까? 안에서 조용히 처리하려던 사안을 박상용 검사가 스스로 판을 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판을 깬 사람에게 오히려 소명 기회가 새로 열렸어요. 이런 절차가 세상 어디에 있어요? 한번 대비해서 보시죠.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국회는 그의 증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찰 조직 안에서는 안 부르는 자리에 스스로 들어와서 하소연을 남기면 결국 다 들어줍니다. 검사가 화내고 뗐으면 시스템이 응답해요. 그럼 일반 국민이 검찰청 앞에서 그렇게 하소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이 감찰 절차 자체가 검찰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국민 눈에는 어떻게 절차가 굴러가는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조용히 처리하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박상용 검사가 스스로 판을 깨고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쪽 그림을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박상용 검사가 조용히 있었다면 이 사안은 그대로 안에서 마무리됐을 겁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예시학이 결국 그 진실이 대나무 숲을 통해 밖으로 새어 나오잖아요. 검찰 카르텔이 아무리 안에서 절차를 정교하게 짜놓아도 이렇게 하나둘씩 결국 밖으로 드러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드러난 뒤에도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1차, 2차는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건 3차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예요. 이 단계의 가장 큰 쟁점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턱 하나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정치검찰 노릇 못하게 되느냐 아니면 개혁이 반쪽짜리로 끝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문제를 두고 일주일 전에 아주 명확한 입장을 냈습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에 이렇게 지시했어요. 검사에 대한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안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폐지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총리 개인 소신도 이미 여러 자리에서 밝힌 바 있고요. 그런데 어제 헤럴드 경제에 이런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공룡 경찰도 막는다. 보안수사권 대신 정권 송치 급상. 이런 헤드라인이었어요. 보도 내용 안에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발언이 여러 실렸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공소청에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도 수사 종결을 못하게 할 것이다.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분리하는 정권 송치는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이자 최소한의 견제 장치다. 정권 송치가 대체 뭐냐?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죄가 안 된다 싶으면 경찰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권 송치가 도입되면 그 무혐의 결정까지도 검찰에 넘겨야 됩니다. 검찰이 다시 살려낼 수 있게요. 30년 전 검찰이 경찰을 완전히 지배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국민한테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짚고 가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로 정리하면 그 사건은 거기서 마무리돼요. 피의자로 지목됐던 국민도 그 시점에 이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정권 송치가 도입되면 이 사건이 무조건 검찰까지 넘어가요.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도 검찰이 다시 살릴지 말지 결정할 때까지 국민은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남습니다. 그 기간이 늘어나고 변호사 비용도 더 들어가요. 이게 시스템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서 국민 몸으로 돌아오는 실제 무게입니다. 게다가 현행 형사소송법 안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정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요. 무혐의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으면 검찰이 재수사 요청권을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장치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면 될 일인데 굳이 정권 송치라는 30년 전 방식을 새로 부활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이 즉시 반박자를 냈어요. 전권 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한 줄로 끊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정부가 바로 반박했잖아.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리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진짜 문제예요. 반박이 있다는 사실보다 처음에 그 보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헤럴드 경제 보도는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정부 관계자라는 인물이 세부 정책 방향까지 상세하게 인용됐습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김민석 총리의 방향이 폐지로 잡혀 있는데 정확히 그 반대 방향인 정권 송치 부활안이 정부 관계자 이름으로 언론에 흘러나온 겁니다. 이건 곧 총리의 지시에 반하는 사람이 검찰개혁 추진단 내부 어딘가에 있다는 신호예요. 누군가가 지금 조용히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는 굳어졌구나. 그럼 정권 송치 카드를 한번 던져보자. 그것도 안 되면 다음에는 수사지휘권을 슬쩍 흘려보자. 이런 식으로 전선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협상 전략일 수도 있어요. 보안수사권 유지를 진짜 목표로 삼고 협상판 위에 정권 송치 부활이라는 더 큰 카드를 먼저 얹어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양보하는 것처럼 정권 송치를 접고 그 대신 보안 수사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밀고 가는 시나리오죠. 어느 해석을 따르든 결론은 같습니다. 이 움직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용궁 좋다고 달콤하게 말하지만
별주부가 진짜 노리는 게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 안쪽에서 나오는 이 움직임의 진짜 목적지도 겉으로 흘리는 명분과는 다른 곳에 있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 그러니까 이창수 문건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정확히 같은 그림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창수 부장방 안에서 김건희를 부르기도 전에 무혐의 결론이 미리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부르지도 않은 감찰위원회에 스스로 밀고 들어와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요. 세 번째 그림에서는 김민석 총리의 검찰개혁 지시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흔들려는 시도가 어제 언론에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이 세 개 다른 사건입니까? 윤석열은 없어졌지만 윤석열을 만든 시스템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이 세 장면이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곱씹어 보세요. 우리가 이 방송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왜 김건희 소환 2달 전에 문건이 이미 완성돼 있었을까?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은 결론부터 만드는 시스템이거든요. 김건희 문건이 그랬어요. 박상용 소명 자리가 그랬어요. 정권 송치 부활 시나리오도 그런 방식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절차는 뒤에서 채워 넣는 겁니다. 이창수 부장은 문건 먼저 만들고 김건희를 나중에 불렀어요. 지금 정권 송치 얘기를 흘리는 사람은 총리 지시를 무시한 채 자기 결론을 언론에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확히 같아요. 여러분이 12.3 이후 어딘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왜 진짜 문제가 되느냐?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지상파 뉴스에서 이창수 문건 사건과 박상용 셀프 방문 사건과 정권 송치 부활 시도를 하나로 연결해 다룬 보도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어요. 조중동 계열 보수 매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김민석 총리 측이 이미 반박했으니 정권 송치 얘기는 없던 일이 됐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 사건이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보고 있는데요. 주류 보도만 보고 계셨다면 이 구도는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매체들이 현 정부의 아주 사소한 실책 하나에는 며칠씩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창수 문건 의혹, 박상용 셀프 방문 논란, 정권 송치 부활 시도 이 세 가지를 함께 묶고 조명한 보수 매체 사설이 있습니까? 이걸 이 정도 강도로 다루는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의 책임 규명 국면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같이 놓고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같은 매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달라요. 그럼 이 문제의 크기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세 층으로 놓고 보시죠. 첫 번째, 이건 이창수 부장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카르텔이 조직 차원에서 김건희를 방어했던 반복 패턴이에요. 두 번째, 이건 몇 달짜리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개혁 3차 형사소송법 개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얼굴이 20년 동안 결정됩니다. 세 번째, 이건 검찰과 정부 사이의 다툼이 아닙니다. 12.3 이후 국면이 정말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매불쇼 방송에서 김승원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 송치가 부활하면 그 다음에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평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수사 지휘권까지 돌려달라는 얘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것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턱 하나가 뒤에 줄줄이 이어질 다음 문턱들의 첫 번째 도미노가 되는 겁니다. 12.12의 데자뷰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으로 시스템을 뒤집으려 했던 사건이 그때였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문서로 시스템을 되돌리려는 시도예요. 김건희 불기소 문건도 문서였습니다. 정권 송치 부활 시나리오도 문서예요. 대검감찰위원회 회의도 문서로 남습니다. 총소리만 없을 뿐이지 헌정 질서를 안에서부터 조용히 되돌리려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는 같은 그림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2.3 이후에도 어딘가 아직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한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엔 총이 아니라 문서로 옵니다.
이 창수한 사람이 미국으로 떠났다고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최재훈 부장 한 명이 처벌받는다고 이 구조가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뒤집으려는 검찰 카르텔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카드가 실제로 던져질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검찰개혁 3차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정권 송치가 어떤 형태로든 통과되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검찰이 다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이 문턱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의 사법지형이 결정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건이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흘러나올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